지옥 같은 전쟁터, 총성과 포성이 뒤섞인 그곳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한 여성이 절박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총을 들고 나타난 한 남자. 그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파병 온 한국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죠. 오늘 소개할 사연은 전쟁 속에서 피어난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올레나 페트렌코입니다. 29살, 키이우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 교사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발랄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죠. 부모님은 서부 우크라이나 리비우에 계셨고 주말마다 화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던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새벽 5시 처음 들어보는 굉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을 통해 멀리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였고 곧 비상경보가 울렸죠.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동네는 매일 폭격의 공포 속에 살게 되었어요. 어제까지 아이들이 뛰놀던 운동장에 포탄이 떨어졌고 담임반 미하일로의 집은 폭격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대피소에 있어 무사했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전쟁의 상처를 보았어요. 학교는 당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국경을 넘어 대피했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중 절반은 여전히 키이우에 남아 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매일 전화로 빨리 리비우로 오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 곁에 남기로 했어요. 전쟁 발발 2주 후 저는 폐허가 된 동네 아파트 지하실에 작은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의자 대신 낡은 상자들을, 책상 대신 합판을 놓았고 촛불로 어둠을 밝혔죠. 처음엔 5명의 아이들만 왔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전쟁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포탄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수업 준비를 했어요. 교과서는 부족했지만 기억을 더듬어 수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전기가 끊겨 손전등 불빛으로 글자를 읽어야 했고 추운 날엔 담요 하나로 몸을 감싸며 수업을 했죠.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힘을 얻었어요. 특히 어려웠던 건 심리적인 안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놀라 우는 아이들을 달래는 일, 부모를 잃은 아이를 안아주는 일, 그리고 그 와중에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주는 일. 때로는 저 자신도 믿기 힘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죠.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적응해 갔어요. 저희 임시학교는 이제 20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가 되었고 이웃들이 가끔 빵과 통조림을 가져다 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작은 온기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5월 17일, 그날은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격렬한 폭격이 있던 화요일 오후였어요. 아침부터 공습경보가 끊이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런 상황에 익숙해진 우리는 지하교실에서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전쟁 속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밝은 색깔들이 살아있었죠.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던 중이었습니다. 10살 나타샤의 어머니가 데리러 오시지 않아 제가 그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어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제 낡은 우산 아래 나타샤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들려온 무시무시한 폭발음과 함께 지상이 흔들렸고 약 200m 앞에 있던 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나타샤의 손을 꼭 잡고 무너진 건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먼지와 연기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타샤에게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후 저는 무너진 건물 잔해 사이로 목소리를 따라갔어요. 잔해 아래에서 발견한 건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다리가 콘크리트 잔해에 눌려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괜찮을 거라고 곧 구해줄 거라고 계속 말하며 잔해를 치우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발만 동동 구르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두가 제 상황과 비슷하게 누군가를 찾거나 구하는 데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군복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UN 평화유지군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 처음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제 상황을 파악하려고 헬멧을 벗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영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서툰 영어로 아이가 갇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한 후 주저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돕기 시작했고 우리는 말없이 호흡을 맞추며 함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약 10분 정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아이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리는 골절 정도의 부상이었어요. 그 남성은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며 그를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신없이 진행되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의료팀에게 인계된 후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준 중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마주쳤을 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중위는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우리 임시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구호 물자 전달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그의 방문이 단순한 임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그의 도착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군인 아저씨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강중위는 늘 군용 트럭의 공식 구호 물자 외에도 특별한 것들을 싣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과자, 작은 장난감들. 어느 날은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가져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완벽하게 외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우크라이나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해 이름을 불러주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마크시안, 이거 받아. 지난번에 연필이 부러졌다고 했지? 소피야, 여기 밴드. 무릎 다친 거 나았어? 안톤, 오늘은 목도리 잘 가져왔니? 날씨가 추워.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구호대원들도 친절했지만 강중위의 따뜻함은 특별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번역기와 몸짓으로 대화했어요. 가끔은 오역 때문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간단한 우크라이나어를 알려주었죠. 다쿠유, 스마츠노.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폭염이 심해 수업을 일찍 마쳐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강중위가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번역기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가 일주일 후면 임무가 끝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그와의 이별이었죠. 저는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눈물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임시학교 근처 폐허가 된 카페 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 군 생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전쟁 전 키이우에서의 일상, 꿈꾸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한 번역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해질녘 멀리서 포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그 순간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처음으로 안전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번역기를 통해 물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평화로운 나날이 그리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번역기를 통해 말했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은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자격이 있어요. 한국에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그 제안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어요. 그날 밤 폭격 소리를 들으며 잠들기 전 저는 처음으로 키이우를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주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어요. 강중위의 제안 이후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정체성의 일부를 뒤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폭격 소리가 멈추지 않는 키이우에서 미래를 그려보기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리비우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전쟁도 겨우 몇 달 됐는데 네가 아는 것도 없는 먼 나라로 간다고? 그것도 전쟁터에서 만난 외국 남자와? 어머니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조용히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어차피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미래가 없다며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강중위와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떠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어요.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의 국경 이동은 복잡했고 비자 문제도 있었습니다. 강중위는 모든 과정에서 저를 지원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수없이 전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출국 2주 전 저는 임시학교의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눈물바다였습니다. 나타샤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저에게 선물했고 미하일로는 작은 우크라이나 국기핀을 가슴에 달아주었어요. 아이들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서로를 돌봐주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을 남겨두고 떠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출국일이 다가오면서 제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었어요. 30년 가까이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작은 가방 하나로 압축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방에는 부모님 사진, 아이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키이우의 흙을 담은 작은 유리병을 넣었어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고향의 조각들이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저는 폴란드 국경을 넘어 바르샤바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옆자리에 앉은 강중위의 손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저희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후덥지근한 여름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간판의 한글 글자들, 사람들의 외모, 공항의 정돈된 모습까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강중위의 어머니가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아들을 닮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첫 몇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시차 적응부터 음식, 문화적 차이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번역기 없이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웠습니다. 처음으로 김치를 먹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너무 맵고 향이 강해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되었죠. 강중위의 가족은 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그들의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저는 강중위의 누나가 사용하던 방을 쓰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미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저를 위해 특별히 서양식 토스트와 계란을 따로 준비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강중위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신 예비역 육군 대령이셨던 그분은 처음에 저를 냉담하게 대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거실에서 강중희의 부모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한국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전쟁터에서 데려온 여자를 왜 집에 들인 거냐며 혀를 차셨죠.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실 때면 옆에서 돕고 빨래를 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한국 문화와 예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지역 다문화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외국인 여성들을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씩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어가 조금씩 늘면서 저는 주변 환경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웃 할머니께서는 종종 김치와 반찬을 가져다 주시며 저를 딸처럼 챙겨주셨어요. 그 할머니는 6.25 전쟁 때 피난 경험이 있으셨고 제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전쟁통에 남편 따라 부산까지 피난 갔었어. 그때 이웃들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 그래서 너 보면 그때 생각나서 그래.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인간의 아픔과 희망은 어디서나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강중위의 군 복무가 끝나고 제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지만 태준 씨의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아버님은 저를 향한 말씀보다는 아들에게 언제 한국 여자 만나볼 생각이냐는 질문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그 무렵 저는 한국어가 조금씩 늘어 대화의 내용을 어렴풋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전쟁 난민이라고 부르시는 것도 들었어요. 물론 사실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냉정함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에서 웃어른께 맞대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저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어요. 한국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다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 전통문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추석 음식 만들기 수업이었어요. 송편 빚는 법을 배웠는데 제가 어릴 적 우크라이나에서 할머니와 함께 우크라이나식 전통 만두인 바레니키를 만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은 같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직접 만든 송편을 집에 가져가 가족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제 송편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적어도 한 개는 드셨다는 것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 씨와 함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널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우리 그냥 따로 나가서 살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족은 중요했고 제가 배운 한국 문화에서 가족의 의미는 더욱 특별했어요. 갈등을 피해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노력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일찍 일어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가끔은 우크라이나식 보르시치나 바레니키를 만들어 새로운 맛을 소개했어요. 태준 씨의 어머니는 열린 마음으로 제 요리를 맛보시고 레시피까지 물어보셨지만 아버님은 여전히 한국 음식만 고집하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째 되던 12월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정성이 무척 감사했습니다. 태준 씨는 작은 케이크와 함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한국어 회화책과 한국 문화 수업 1년 과정 등록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어요. 아버님의 마음이 열리기를. 그리고 우연히도 그날 처음으로 아버님께서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생일에 뭘 먹나? 비록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의 생일 전통에 대해 서툰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아버님은 끝까지 들어주셨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빙하가 녹아가는 듯 했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설날이었어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설날을 맞아
저는 어머니께 세배 방법과 차례 음식 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어머니는 저에게 태준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책임감 강하고 다정했던 아들, 아버지를 닮아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복을 입었어요. 어머니께서 특별히 빌려주신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우크라이나 여성이 한복을 입은 모습.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례 후 세배 순서가 되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먼저 아버님께 세배를 올렸습니다. 어제까지 연습했던 대로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준비해온 새해 인사를 한국어로 전했어요.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순간 아버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버님은 처음으로 저의 손을 잡으시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올레나,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나라 풍습을 이렇게 잘 따라주어서 고맙다. 이어서 아버님께서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저에게 주셨어요. 세뱃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네가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수줍게 웃으시며 저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윷놀이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자신의 팀으로 지목하셨고 우리는 함께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은 마침내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설날 이후 아버님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어요. 아침마다 제게 잘 잤니? 라고 물어봐 주시고 가끔은 저에게 한국 신문을 읽어주시며 시사 용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의 군 시절 앨범을 꺼내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저희의 결혼을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다 보니 세상을 너무 경직되게 바라봤구나. 하지만 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새 출발하는 용기.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나 정말 다행이다. 그 말씀에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감과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이 열린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가을,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오실 수 없었지만 화상으로나마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어요.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어머니께서 시장에 데려가 패백 음식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패백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결혼식 전날에는 어머니와 태준 씨의 누나가 저를 도와 웨딩드레스와 함께 입을 한복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긴장으로 가득 찬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신 분은 놀랍게도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아버지처럼 꼭 잡으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넌 정식으로 우리 딸이다. 내 아버지가 이곳에 오지 못해 안타깝지만 내가 그 역할을 대신할게.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멀어진 제 가족과의 거리감, 그리고 새롭게 얻은 한국 가족. 상실과 획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결혼식장에는 태준 씨의 전우들이 군복을 입고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통에 따라 신랑에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미션을 내기도 했어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결혼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패백실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절을 올리는데 아버님께서 내려주신 덕담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두 나라의 좋은 것들을 모아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거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결혼 후 저희는 대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대 후 국제구호단체에 취직했어요. 그의 경험과 언어 능력이 높이 평가받아 동유럽 지역 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출장으로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가기도 하고 가끔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까지 가서 구호 활동을 돕기도 했어요. 멀리서나마 고향을 돕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저는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어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곧 정식 직원이 되어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가끔은 제가 키이우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이 생각나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여기서의 제 일이 그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우크라이나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아침에는 한국식 밥과 김치를, 저녁에는 가끔 보르시치나 바레니키 같은 우크라이나 음식을 만들어 먹곤 해요. 주말이면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한 달에 한 번은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합니다. 2025년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저희는 언젠가 안전해지면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오거나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날을 꿈꾸고 있어요. 결혼 1주년을 맞은 지난 가을 저희에게 특별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특히 아버님은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어린아이처럼 들뜨셨어요. 그리고 임신 소식을 저희 부모님께 전했을 때 어머니는 화상통화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새 생명의 소식은 더욱 특별했어요. 아버지는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지구 반대편에서 가족을 이루고 아이까지 갖게 되다니. 이렇게라도 희망이 이어지는구나. 요즘 저는 아이에게 들려줄 동화책을 모으고 있어요. 한국 전래동화와 우크라이나 민화를 함께 읽어주고 싶습니다. 태준 씨는 벌써부터 아이와 함께 할 캠핑 계획을 세우고 낚시를 가르쳐 주겠다며 들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왔어요. 전쟁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키이우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그 어둠 속에서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구했고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키이우의 폐허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꽃피우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의 상황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남편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냐고요.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전쟁을 겪은 사람에게는 평화로운 일상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탄 소리 없는 하늘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빛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삶을, 제 마음을 구해준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